오늘 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방도 비워주시고요. 제 앞으로 밀려온 얇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지난 8년의 세월을 단숨에 지워버리겠다는 서늘한 퇴거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원장 자리를 꿰찬 새 아들은 저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치워야 할 오물처럼 대했습니다. 8년 동안 이 요양원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는 저를 서진 씨라 부르며 인생에서 도려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사람은 정리할 수 있어도 흘러간 시간은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이 켜지던 순간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병실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던 그 시간, 그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조작했는지 지워진 줄 알았던 진실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지워지지 않는 건 서류보다 시간이 먼저니까요. 재혼 가정이라 참고 살았던 지난 세월, 이제는 그들이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기록으로 제 진짜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8년의 침묵을 깨고 시작된 서늘한 진실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서류 몇 장 들어있지 않을 정도의 무게였는데도 이상하게 제 손끝은 그 봉투 하나를 받아드는 순간부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원장실 안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태석 씨가 앉아있던 책상 위에는 약 봉투와 안경, 혈압 수첩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늘 은은한 파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원장실은 그 사람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놓은 것처럼 반짝이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맞춘 명패 하나와 곱게 정렬된 펜 2자루, 그리고 차갑게 식은 아메리카노 한 잔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제 쪽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덮지도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다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너무 많은 상황에 쓸 수 있으니까요. 병실 정리일 수도 있고, 짐 정리일 수도 있고, 보호자 연락망 정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앞으로 봉투를 밀어놓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정리한다는 뜻이었다는 걸요. 방도 오늘 안에 비워주시고요. 앞으로는 요양원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는 꼭 회의 자료를 읽듯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퇴거 확인하고 이후 병실 문제나 요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감정적으로 가져가면 서로 피곤해지니까요. 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피곤해질 사람은 누가 봐도 저 하나뿐인데 그는 끝까지 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을 밀어낼 때일수록 말투는 더 점잖아지는 법이라는 걸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 주차장에서는 구급차 경적이 짧게 울렸다가 멀어졌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약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금속 소리가 길게 끌렸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들이 그날만큼은 전부 저와 상관없는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제가 겨우 입을 열자 강도윤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유를 꼭 들으셔야 합니까?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늘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2번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늦어지면 복잡해집니다. 서진 씨도 아실 텐데요. 선을 안 그으면 나중에 말이 많아져요. 서진 씨, 8회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이 요양원 구석구석을 발로 외운 지, 그리고 강태석 씨 곁에서 보호자보다 더 오래 병실 의자를 지킨 지 꼬박 8회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강도윤 씨는 저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내 부르지 못하는 호칭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호칭 따위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서 담아두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더 잘 쌓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 말들, 모른 척 넘어간 표정들,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도 웃으면서 식판을 밀어 넣어야 했던 순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복도에는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누군가를 버티며 살다 보면 무너지는 일도 남들 없는 데서 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오미란 간호팀장이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오미란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멈칫했다가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눈빛 하나가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초라해지는 건 누군가가 소리내어 무시할 때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다 알아차렸을 때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 방은 요양원 뒤편에 붙어 있는 작은 생활관 끝방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 방이 그렇게 오래 제 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한다고 해서 남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건 아니더군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이미 살아오던 구조 안에 조심스럽게 끼어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저는 강태석 씨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태석 씨가 오래 붙잡고 있던 요양원의 구조 안으로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9회 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행정보조 일을 하고 있었고 강태석 씨는 부인의 장례를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시설 창업 상담을 받으러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늘 손목에 찬 시계를 한번 쳐다본 뒤에야 말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창밖을 한참 바라보곤 했고 돌아가신 분 이야기가 나와도 굳이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울지는 않는데 어깨에 오래 묻은 피로와 상실감이 너무 선명해서 옆 사람까지 조용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강태석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무렵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뜬 남편이 남긴 빚을 가까스로 정리하고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몇 년간 보태느라 손에 쥐는 것보다 내보내는 돈이 더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사람과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둘 다 떠들썩한 위로는 싫어했고 서로의 상처를 캐묻는 방식의 친절도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몇 번의 식사와 몇 번의 상담 끝에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강도윤 씨는 이미 성인이었고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착도 해외에서 하게 될 거라며 아버지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적어도 부딪힐 일은 많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보니 멀리 있는 사람과는 부딪히지 않는 대신 오래도록 낯설게 지내게 되더군요. 결혼 후 가장 먼저 바빠진 건 요양원이었습니다. 강태석 씨가 오랫동안 준비해 문을 연 곳이었지만 실제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낮에는 보호자들이 수시로 전화해 식사량부터 낙상 방지 손잡이 위치까지 묻고 따졌고, 밤에는 당직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상태가 나빠지면 그날 하루의 모든 순서가 틀어졌고, 한번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동안 다른 보호자들 표정까지 싸늘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 도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워낙 꼼꼼하니까 며칠만 장부 좀 봐줘요. 강태석 씨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며칠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해가 되면서 저는 어느새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가장 먼저 주방 불을 켰습니다. 중냄비에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야간 근무자가 넘겨준 특이사항 수첩을 펼쳐 밤새 있었던 일들을 읽었습니다. 302호 새벽 2시 30분 배회, 408호 식사 거부, 501호 보호자 새벽 4시 민원 전화. 그 문장 몇 줄이 그날의 기분을 미리 정해놓곤 했습니다. 식판을 나르고 당뇨식과 일반식을 구분하고 어르신들 약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한 뒤에야 저는 제자리에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도 안 돼 원무과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이 빠졌다. 보호자 동의서 서명이 안 들어왔다. 보험 청구 날짜가 하루 밀렸다. 누군가는 제게 직함이 뭐냐고 물었지만 저도 그 질문엔 늘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무과 직원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니고 원장 가족이면서도 공식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늘 저였습니다. 강태석 씨는 저에게 월급을 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시설 확장 문제, 인건비 문제, 입소율 문제로 미뤄졌고 저는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계산받아야 하는 사람이기보다 함께 버텨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내 몫을 또렷하게 말하지 않으면 평온할 때가 많다는 것. 대신 그 침묵이 너무 오래 가면 언젠가 내 자리까지 흐려진다는 것 말입니다. 강도윤 씨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올 때마다 값비싼 정장과 단정한 구두를 신고 왔고 원장실보다는 로비에서 오래 통화했습니다. 저를 보면 고개는 숙였지만 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남겼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말이 그가 제게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예의였습니다. 제가 따뜻한 국을 끓여 놓아도 많이 드시지 않았고 명절에 함께 앉아도 식사가 끝나면 금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하긴 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살갑게 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맞지 않더라도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은 대개 넘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 나중에야 알아차립니다. 내가 이미 많이 넘어와 있었구나 하고요. 반년 전 강태석 씨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 붙일 곳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강태석 씨는 늦은 밤 원장실 불을 끄기 전에 꼭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한마디가 참 이상했습니다. 제대로 된 명함 하나 없던 저를 하루 버티게 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다를 것 없었습니다. 죽식판 2개를 더 올리고 4층 보호자 전화에 응대한 뒤 저는 5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강태석 씨는 새로 들어온 약 때문인지 입맛이 없다며 전날부터 죽을 조금밖에 못 드셨습니다. 저는 식판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고 물컵을 건네려다가 그 사람 손목이 이상하게 축 늘어진 걸 봤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건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벌어졌습니다. 간호사 호출, 응급실 연락, 들것 이동, 의사 설명, 검사 동의서, 보호자 연락. 제가 뛰어다니는 동안 강도윤 씨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상태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문자 하나를 보는 순간 저는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었지. 가장 급한 순간에도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결국 그는 사흘 뒤에야 왔습니다. 검은색 여행 가방을 끌고 병원 로비로 들어온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왔다는 안심보다 이제부터 무언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불길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씨는 돌아오자마자 요양원 운영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들르는 시간보다 원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었고 직원들 앞에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시설을 정리해 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경영의 한계를 보완해야죠. 그가 말하는 가족 경영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출입카드는 몇몇 공간에서 인식이 되지 않았고 원무과 컴퓨터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던 청구 내역 파일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회의 일정은 저에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소한 변화는 카카오톡 단체방이었습니다. 원래는 보호자 및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던 방이 어느 날 원장실 내부 공유로 바뀌었고 제 프로필은 그 방에서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안쪽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상한 건 그 무렵부터 기록들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퇴소한 어르신 이름이 청구 목록에 하루 더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고 야간 약품 사용량이 기록보다 많아 보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분명 보호자 서명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도 다음날 서류철에는 단정한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필체가 유난히 비슷해 보이는 서명이 3장이나 이어져 있을 때 저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을 저는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애매할 땐 한 번 더 참는 것, 확실치 않을 땐 먼저 문제 삼지 않는 것. 그 덕분에 저는 8회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참는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강태석 씨 병세가 다시 나빠진 날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진정제를 써야 한다고 했고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와 함께 병실에 있었고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그 사람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약이 들어간 뒤 강태석 씨는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조금 움직였고 손끝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강도윤 씨가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보호자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5분. 그날 밤 강도윤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 있을 때 필요한 건 다 정리하셨어요. 필요한 것.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가 지금까지 살던 방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 정리됐다는 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남길 권리였다는 거요. 그리고 오늘 그가 제게 퇴거각서를 내민 것입니다. 저는 방에 돌아와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생활관 복도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지직거렸습니다. 작은 장롱 안에는 제가 계절마다 입던 옷 몇 벌과 친정어머니 사진, 오래된 스카프, 여분의 실내화, 그리고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는 망가진 줄 알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예전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시간을 자주 적게 됩니다. 누가 언제 넘어졌는지, 보호자가 몇 시에 왔는지, 의사가 언제 회진했는지, 약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만 믿고 넘어갔다가 서로 말이 달라지면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사진으로, 메모로, 때로는 잠깐의 영상으로요. 병실 앞 모니터에 찍히는 날짜와 시간, 약 봉투가 바뀐 날, 서류를 누가 가져갔는지, 보호자 전화가 걸려온 시각. 그 기록들은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 느린 진동과 함께 오래된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금방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2분. 진정제 투여 메모. 오후 3시 41분. 간호 스테이션 촬영 화면. 오후 4시 5분. 병실 앞 출입 장면 일부. 오후 4시 7분. 정장 차림 남성 동행. 오후 4시 22분. 담당 간호사 호출.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의 시간이 손안에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돋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강도윤 씨가 제게 내민 퇴거각서의 작성일이 바로 그날 날짜와 같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설마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지나간 뒤에야 가장 늦게 나오는 법이니까요. 잠시 후 복도에서 짐 카트 끄는 소리가 지나갔고 누군가 생활관 수도를 틀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더니 제 귀에는 결국 벽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보통 보호자 항해 전화는 이 시간대에 오지 않습니다. 늦은 밤 전화는 대개 더 나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낮고 딱딱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 씨 맞으십니까? 제가 대답하자 남자는 군더더기 없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험사 조사팀 윤재현입니다. 강태석 씨 병실 기록과 장기요양 청구권 관련해서 선생님께 꼭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험사 조사팀. 그 말이 너무 뜻밖이라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퇴거 관련 서류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휴대전화 화면 위에 제 손가락이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그럼 기록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보다 누군가가 저를 왜 밀어냈는지를 더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적시고 물었습니다. 무슨 기록 말씀이신가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석 씨 병실 출입 기록, 투약 시각, 보호자 확인 서류, 그리고 장기 요양 청구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시간대에 병실 근처에 계셨다는 확인이 들어왔고요. 혹시 남겨둔 메모나 사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는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벽에 기대 섰습니다. 오늘 오후 강도윤 씨가 왜 그렇게 서둘러 저를 내보내려 했는지, 왜 하필 오늘 안에 방을 비우라고 했는지, 왜 그 퇴거각서 작성일이 그날과 같았는지, 너무 많은 조각들이 한 번에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집에서 밀어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시간들을 밀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피곤했고 초췌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주 오랫동안 제 안을 짓누르던 허탈함 한가운데서 다른 감정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 너머 남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랐던 게 겨우 그 정도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러워졌습니다. 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 하나? 그걸 위해 8해를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남자는 약속 장소를 짧게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요양원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약국 옆 카페. 사람이 많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복도 끝 형광등 소리가 다시 지직거렸습니다. 장롱 한쪽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제 옷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오후에 던져두었던 퇴거각서 봉투가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에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퇴거각서, 생활공간 사용 종료 확인, 향후 시설 운영 및 병실 관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항, 그리고 맨 아래 제 이름이 비어있는 서명란. 서명란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휴대전화 충전선을 찾아 꽂고 예전 수첩을 펼쳐 투약 시간과 출입 시각을 다시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밖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오래 멈춰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것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시간도, 제가 본 장면도, 그리고 저를 사람 아닌 것처럼 밀어내던 그들의 표정도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시간을 그대로 건네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잤다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도 자꾸만 벽시계 초침 소리와 병실 앞 복도 불빛이 떠올랐고 강도윤 씨가 제 앞으로 밀어놓았던 봉투의 모서리가 손끝에 다시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활관 창문을 여니 밤사이 내린 비 때문에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요양원 건물 외벽에는 물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주차장 바닥엔 새벽 근무자들의 발자국이 엉성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저는 이미 주방 불을 켜고 있었을 겁니다. 중냄비를 올리고 특이사항 수첩을 확인하고 밤새 민원 전화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체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더는 제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있던 수첩 2권과 예전 휴대전화, 그리고 급히 충전해 둔 보조 배터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 병실 출입 기록을 적어둔 메모지도 접어 챙겼고 날짜가 적힌 약 봉투 사진 몇 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걸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걸 꺼낸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까? 이미 저를 내보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앞에서 기록 몇 줄이 과연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도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대개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과 이미 끝난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사람. 저는 뒤늦게라도 후자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요양원에서 차로 10분쯤 떨어진 오래된 약국 옆 작은 카페였습니다. 간판색도 바랜 데다 출근 시간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라 동네 사람 아니면 잘 들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보다 먼저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막 바닥을 닦은 모양이었습니다. 창가 쪽 구석자리에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전후로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물 한 잔과 얇은 서류철, 그리고 태블릿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전화 속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현 조사관님 맞으시죠? 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는 표정도 괜찮으셨냐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을 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장기요양 청구 내역 일부와 병실 사고 보고 요약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강태석 씨 관련 건은 단독 건이 아닙니다. 최근 석 달간 이 요양원에서 올라온 청구 패턴이 몇 번 이상하게 겹쳤습니다. 그중 가장 이상한 부분이 강태석 씨 건이었고요.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항목들이었지만 제 입장에서 보던 것과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윤 조사관은 펜 끝으로 몇 군데를 짚었습니다. 이날 진정제 투여가 오후 3시 12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확인 서류에는 오후 4시 18분 자필 서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이후 병실 생활 기록에는 환자분이 보호자와 의사소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 시간대엔 의식이 또렷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까? 저는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또렷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직접 옆에 있었습니다. 손끝에도 힘이 없으셨고 눈도 반쯤 감겨 계셨습니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 못 하셨고요. 윤 조사관은 바로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청구 항목과 야간 근무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이날은 야간 추가 관찰 인력 청구가 들어갔는데 근무표상으론 그 시간대 담당자가 1명뿐입니다. 그런데 내부 전산에는 2명이 있었던 것처럼 처리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중간에 빠졌고 결국 제가 병실 2군데를 번갈아 돌며 자리를 메웠습니다. 오밀한 간호팀장이 미안하다며 제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던 장면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추가 인력 없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돌았습니다. 정식 근무로 올라간 적은 없지만 실제론 제가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표에도 아마 공란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오밀한 팀장이 알고 있을 거예요. 윤 조사관의 시선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 확인 가능성이 높네요. 이상했습니다. 그 말은 별다른 감정이 섞이지 않은 업무용 문장이었는데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기억하는 것, 제가 그날 몸으로 메웠던 시간들이 비로소 숫자와 맞물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예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에게 보여준 것은 오후 4시 5분이 찍힌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고 멀리 복도 유리창에 병실 문 일부가 비칠 뿐이었지만 시각은 분명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강도윤 씨와 낯선 남자가 들어가는 장면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윤 조사관은 영상을 2번 돌려본 뒤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남성 얼굴 더 선명한 건 없습니까? 정면은 없습니다. 그날은 제가 보호자 통화 중이라 급하게 찍은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시간대 확인엔 충분합니다. 그는 이어서 제가 찍어둔 약 봉투 사진과 메모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투약 시간, 호출 시각, 담당 간호사 교대 시간, 보호자 서류 접수 시간. 하나씩 맞춰보던 윤 조사관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제 쪽으로 조금 더 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화면에는 이미 퇴소 처리된 어르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 보호자 요청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신 분이었습니다. 이분, 이달 중순까지 투약 및 생활관찰 청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그분은 이미 퇴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윤 조사관은 그 말을 아주 조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강태석 씨 병실 기록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누군가 한번 급하게 손뗀 서류가 아니라 더 오래 반복된 방식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 택배 차량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전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이 갑자기 한 겹 벗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8회 동안 제가 지켜온 곳이 단지 차갑고 무정한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깊은 거짓 위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한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조사관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현장 확인까지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자료가 사실이면 원장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장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어제 그 방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책상, 세명패, 그리고 저를 향해 미끄러지듯 밀려오던 봉투. 저는 가만히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도윤 씨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조사관 쪽을 봤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으시죠? 저는 숨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디십니까? 인사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짐 정리 안 하셨더군요. 제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더 복잡하게 가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강도윤 씨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오전 중으로 들어오세요. 원장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제 손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 조사관은 제 표정을 잠깐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제가 여기 나온 걸 안 걸까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다시 원장실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겠죠. 확인하거나 압박하거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던 길이 이상하게도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듯 쫓겨나는 걸로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가 왜 밀려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퇴거각서가 놓인 그 원장실로요. 요양원 건물이 다시 눈앞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전혀 다른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운영시간 안내문도 현관 옆 화분도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낡은 휠체어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내쫓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방식은 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해놓고 더는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서 딱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모님 식사하셨어요?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을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미 원장실에서 무슨 말이 내려갔을 겁니다.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모두가 눈치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예전의 습관대로 병실 문패를 한 번씩 보게 되더군요. 302호, 408호, 501호. 몇 번을 오가며 식판을 들였고 몇 번을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했던 방들인지 모릅니다. 그 익숙한 숫자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본 시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원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도윤 씨는 책상 앞에 앉은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제게 내밀었던 것과 비슷한 갈색 봉투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와도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넘긴 뒤에야 느리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짐도 그대로고 연락도 없으셔서요. 설마 그냥 버티시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예의를 차릴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버티려는 게 아닙니다. 어제 주신 서류를 다시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 말에 강도윤 씨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궁금한 점이요? 작성일이요. 그는 손에 쥔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작성일이 왜요?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석 씨 진정제 들어간 날이랑 같더군요. 그날 오후에 병실에 들어오셨지요. 낯선 남자랑 같이. 원장실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카트 끄는 소리도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도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강도윤 씨는 곧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당황을 감추려는 사람의 웃음에 더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버지 병실에 들어간 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서류를 들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무슨 정리를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순간 강도윤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형식적인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어제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에 있었던 건 보호자로서의 제 권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상태나 의사 판단은 선생님이 왈가왈부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실 출입 기록은 왜 안 맞습니까? 이번에는 그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 하나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남는 건 환자의 숨소리만이 아니라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누구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지까지 모두 남는다는 걸요. 출입 기록까지 보셨습니까? 그 질문에는 이미 반쯤 실토한 사람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원장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상대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다시 침착한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더 위험합니다. 감정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으로 사람을 누르려 드는 쪽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밀어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서류는 오늘까지만 유효합니다. 퇴거각서에 사인하시고 조용히 나가시면 그동안 있었던 일도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시면 선생님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저에게도 좋을 게 없다? 네. 직함도 없이 시설 안팎을 돌아다니신 거, 정식 근무자도 아닌데 환자 정보에 접근하신 거, 내부 기록을 임의로 보관한 거, 이런 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8회 동안 사람이 비면 병실을 돌게 하고 서류가 밀리면 정리하게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제 앞에 세워놓더니 이제 와서는 직함 없던 걸 제 책임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살짝 열렸습니다.
오미란 간호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과 강도윤 씨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금세 방 안 분위기를 읽은 듯 했습니다. 원장님, 5층 병실 생활기록지 서명건 때문에. 말을 꺼내던 그녀는 책상의 봉투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도윤 씨는 불쾌한 표정도 숨기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지금 꼭 들어오셔야 합니까? 급한 건입니다. 오미란 씨는 평소보다 더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히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정리하신 503호, 505호 기록이랑 지난달 말 병실 로그 대조가 안 맞습니다. 행정 쪽에서 다시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행정 쪽. 그 말이 나오자 강도윤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오미란 씨를 한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가늠하려는 사람처럼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지만 오미란 씨는 파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더 늦습니다. 특히 강태석 어르신 병실 건은 로그랑 생활기록지 시간이 자꾸 어긋납니다. 그 순간 저는 오미란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졌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미란 씨 앞으로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죠? 그 말은 겉보기에는 차분했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오미란 씨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숨을 들이쉰 뒤 끝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오후 4시 이후 강태석 어르신 상태로는 생활기록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병실 로그도 그렇고요.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매한 의심이나 눈치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로그와 생활기록지, 숫자와 문장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그 싸움은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오래 남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강도윤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쪽으로 돌아가 파일을 넘겨보더니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나가시죠.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 안에는 저 말고도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퇴거각서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본 뒤 말했습니다. 정리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지워지지 않는 건 서류보다 시간이 먼저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원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공기가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미란 씨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미란 씨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제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병실 로그 출력본 제가 따로 빼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쫓겨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누군가 감추려 했던 시간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이 방금 열렸습니다. 윤재현 조사관이 로비 한가운데 멈춰 섰을 때 요양원 안의 공기의 흐름은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상 앞에 서 있던 강도윤 씨가 이 공간의 중심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의 시선도, 직원들의 긴장도 마이크를 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윤 조사관과 행정 쪽 직원이 함께 들어서는 순간 그 질서가 아주 조용하게 무너졌습니다. 말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부터는 누가 더 그럴듯하게 설명하느냐보다 무엇이 실제로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금세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잠깐이라도 눈빛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는 그 순간마저도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단상 아래로 한 걸음 내려오며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신임 원장이 갑작스러운 방문객을 예의 있게 맞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재현 조사관은 보호자들과 직원을 한번 둘러본 뒤 강도윤 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도윤 원장님 맞으시죠? 보험 청구 관련 확인 자료와 병실 기록 일부가 일치하지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행정 쪽에서도 동행하셨고요.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료만 정확하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아주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는 뜻이었지요. 보호자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 분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은 채 손에 쥔 녹음기를 조금 더 세게 감싸쥐었습니다. 마치 손 안에 차가운 돌멩이 하나를 쥔 것처럼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잠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록 일치 여부라면 내부적으로 이미 점검 중입니다. 시설 정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이고 보호자분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단어를 고르는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정비, 혼선, 내부 점검. 어제부터 반복되던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를 지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말들. 행정 쪽에서 함께 온 중년 남성이 짧게 신분을 밝힌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 자료 확인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보호자 간담회를 진행 중이셨으니 시설 측 설명과 실제 기록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실 출입 로그, 생활기록지, 보호자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장기요양 청구 내역 열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강도윤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윤 조사관이 아닌 행정 직원 쪽을 봤습니다. 보험사 조사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 몰라도 행정 쪽이 같이 움직인 건 예상보다 빠르다고 느낀 듯 했습니다. 지금은 간담회 중입니다. 그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들께도 설명드리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원장님, 윤 조사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방금 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분위기를 흐리는 건 저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비는 정말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은 보호자 한 분이 무의식 중에 허리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요양원에 대해 마음속 불신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그 침묵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빠른 이해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곧바로 반격하듯 말했습니다. 기록이라면
더더욱 정확히 보셔야겠네요. 이 시설은 최근까지 공식 직책 없는 외부인이 병실 관리에 관여했고 일부 메모와 전달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여기 와 계시고요.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게 꽂혔습니다. 보호자들도 직원들도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피부 위로 따가운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상한 장면이었지만 막상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자 가슴 안쪽이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강도윤 씨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저희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이지 시설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실에 수시로 드나들며 개인적으로 메모를 남기고 일부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달 오류나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가능성, 오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기록. 그는 아주 능숙했습니다. 대놓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불일치가 마치 제 존재 때문에 생긴 것처럼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저는 이상하게 분노보다 차가운 또렷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제 손에 남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윤 조사관은 잠시 제 쪽을 보더니 다시 강도윤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더 간단합니다. 개인 메모는 제외하고 시설 전산의 남은 기록만 보겠습니다. 병실 출입 로그, 진정제 투여 시각, 보호자 확인 서류 서명 시각, 그리고 같은 시간대 청구 내역. 시설 내부 자료끼리만 대조해도 되겠군요. 그 말은 강도윤 씨가 깔아둔 방어선을 한 문장으로 걷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가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남는 것은 시설 스스로 남긴 기록뿐이었으니까요. 강도윤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자료 열람은 원무과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보호자분들 계신 자리에서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501호 어르신의 큰딸이었습니다. 민감하고 꼼꼼해서 식단표 하나 바뀌어도 꼭 이유를 물으시던 분이었지요. 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방금 저희 앞에서 운영체계 설명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기록이 안 맞아서 조사 나온 거라면 저희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물꼬를 텄습니다. 다른 보호자도 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낙상 위험관리 청구 들어간 날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계셨는데 그날도 무슨 추가 관리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지난달에 상담료 비슷한 항목이 한 번 더 붙어서 물어봤는데 설명이 좀 애매했습니다. 공식 직원이 아니었다는 분이 그동안 병실을 다 챙기셨다면 그 설명부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작게 시작된 말들이 빠르게 로비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분명 보호자 간담회라는 자리를 먼저 선점해 판을 정리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 앞에 기록의 문제가 공개되자 그 자리는 오히려 가장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지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정 직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전산 접근 권한 있는 담당자와 함께 원무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실 출입 로그 원본, 최근 3개월 장기 요양 청구 내역, 생활기록지 수정, 이력까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강도윤 씨는 이 순간에도 끝까지 통제력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원무과 직원을 불러
딱딱한 목소리로 자료 준비를 지시했고 보호자들께는 잠시 양해를 구하겠다며 간담회를 중단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제 그의 말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로비 앞 단상이 아니라 원무가로 향하는 짧은 복도 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윤 조사관은 굳이 제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오미란 팀장은 언제부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굳은 얼굴이었지만 아까보다 발걸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아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원무과 안은 바깥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직원 둘은 굳은 얼굴로 컴퓨터를 켜고 있었고 행정 직원은 한쪽에서 문서함을 열어보며 수정 이력 출력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조사관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제가 오전에 건넨 출력본과 현재 전산 기록을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문제가 크게 드러난 건 강태석 씨 병실 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윤 조사관이 화면을 돌려 보호자 두세 분에게도 보일 정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3시 12분 진정제 투여. 오후 4시 18분 보호자 확인 서명. 오후 4시 30분 이후 생활기록지에는 환자 의식이 비교적 명료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출입 로그상 4시 5분에 보호자 출입, 4시 7분 외부인 동행 출입, 4시 22분 재호출이 있습니다. 이후 같은 시간대에 생활기록지 수정 이력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 수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강도윤 씨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직원은 겁먹은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아마 당직 간호사 쪽 차고일 겁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 직후엔 기록이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오미란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당직 간호사는 생활기록지 초안만 썼고 최종 수정은 원무과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원무과 앙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강도윤 씨가 돌아보며 오미란 씨를 노려봤습니다. 팀장님, 지금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가 아닙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오미란 씨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겁이 없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나선 얼굴이었습니다. 윤 조사관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입소자 청구 내역입니다. 이미 퇴소한 분 이름으로 중순까지 추가 청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원장님, 이것도 착오입니까? 이번에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더 큰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 분은 대놓고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했고 다른 분은 자기 부모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씨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자료 일부만 보고 확대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시설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소일 정산 과정에서 며칠 정도 시스템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순까지요? 501호 보호자의 큰딸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중순까지 청구가 올라갔는데 그걸 시스템 차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더는 단상도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이제 강도윤 씨는 원무과 좁은 공간 안에서 자신이 직접 남긴 숫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해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윤 조사관은 행정 직원에게 시선을 주고받더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시점부터 관련 자료의 수정 및 삭제는 모두 금지됩니다. 전산 접근 권한 일부는 즉시 보존 조치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행정 직원도 곧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시설 측은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1차 사실 확인서 작성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연장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도윤 씨는 처음으로 완전히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차갑게 굳었고 입술 끝이 아주 짧게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무과 직원 한 명이 당황한 얼굴로 다른 출력물을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 이거.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종이를 행정 직원 쪽으로 건넸습니다. 윤 조사관이 먼저 받아들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바로 보호자들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정 이력입니다. 강태석 씨 병실 생활기록지 수정 시간이 오후 5시 11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정리됐다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 되면 이미 진정제 투여 후 상태가 악화된 뒤입니다. 강도윤 씨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보호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라고 설명한 겁니까? 환자 의식도 없을 때 기록 바꾼 거예요? 우리 부모님 것도 다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원무과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손끝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8개 동안 참고 넘기던 순간들, 없는 사람처럼 밀려나던 장면들, 병실 의자에서 혼자 버텨내던 긴 밤들이 그제야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 씨는 끝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여유도 형식적인 점잖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씨가 여기까지 일을 키운 겁니다. 그 말은 거의 이를 악문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남겨둔 시간을 당신이 감추려 한 겁니다. 원무과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 섞인 말들이 오가던 공간이 제 한마디 뒤로 잠깐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차 확인으로 충분합니다. 시설 측은 추가 자료 제출 준비하시고 관계자별 확인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행정 직원도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들께는 별도 안내가 나갈 겁니다. 현재 확인된 부분만으로도 운영관리상 중대한 점검 사유가 됩니다. 보호자들은 더 이상 강도윤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류, 화면, 수정 이력, 그리고 병실 기록이 남긴 숫자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점잖은 말투를 쓰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누가 돌봤고 누가 바꿔 적었는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그걸 숨기려 했는지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원무가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낮은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고 멀리 병실 복도에서는 식사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건물 안의 질서는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 씨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어쩔 줄 몰라 서류를 끌어안고 있었고 보호자 한 분은 지금 당장 부모님 기록부터 다시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미란 팀장은 벽 쪽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몰락은 대단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경찰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줄의 수정 이력, 몇 개의 엇갈린 시각, 그리고 사람들이 더는 그의 말보다 기록을 믿기 시작한 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강도윤 씨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은요. 그날 이후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그대로였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건물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강도윤 씨가 지나가면 직원들은 본능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병실 기록과 수정 이력이 공개된 뒤부터는 모두가 그를 보는 대신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권위를 잃는 순간은 목소리가 작아질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의 말만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보험사 쪽 보존 조치 요청은 그날 오후 바로 들어갔고 관할 행정에서도 시설 운영 관련 1차 점검 사유를 공식으로 남겼습니다. 원무과 전사는 일부 수정 권한이 묶였고 최근 청구 내역과 생활기록지 수정 이력은 따로 백업됐습니다.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그날 저녁부터 단체 채팅방이 요란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이름이 들어간 청구 항목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당장 전원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래 감춰져 있던 불씨는 이상하게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너무 빠르게 번집니다. 그동안 다들 막연히 이상하다고만 느끼고 넘겼던 것들이 하나의 균열이 보이는 순간 한꺼번에 설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도윤 씨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행정착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실무자 실수라고 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외부인의 개입으로 혼선이 생겼다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로그는 말이 없어서 더 강했습니다. 생활기록지 수정 시각, 임시 출입 승인 흔적, 퇴소자 청구 내역, 그리고 원무과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간 수정 기록까지 그 숫자들은 누구 편도 들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아 있었고 서로 어긋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요양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생활관 방은 이미 반쯤 정리된 상태였고 더는 그곳에서 밤을 보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신 친정동생 집 작은 방에 잠시 짐을 풀고 조사관 연락이 올 때마다 자료를 정리해 건넸습니다. 오래된 수첩, 병실 앞에서 급히 찍어둔 화면, 약 봉투 사진, 호출 시간 메모. 처음에는 그 기록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몇 장 흔들린 영상 몇 초, 삐뚤빼뚤 적은 숫자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힘이 셌던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공식 직함도 권한도 명함도 없던 제가 남긴 시간이 결국 가장 나중에까지 살아남았으니까요. 강태석 씨는 그 무렵 한 차례 더 크게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의식이 들었다 놓였다 했고 누굴 또렷이 알아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과 별개로 그 사람과 제 8해가 전부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병실 안은 전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창가 쪽 블라인드 사이로 오후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씨는 눈을 감고 있다가 제가 다가가자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누군지는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진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원망도, 연민도, 지친 세월도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왔어요. 제가 가까스로 그렇게 말하자 그는 말라붙은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했어요. 그 말은 숨처럼 작았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크게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남은 힘을 겨우 모아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석 씨는 베개 밑을 아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정리하다 넣어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증 서류 사본과 수기로 적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는 짧았습니다. 요양원 부속 생활관 지분과 예금 일부는 서진 씨 생활 보장용. 도윤에게는 운영권만 맡길 것. 정리되기 전까지 서류 효력 미루어 둘 것. 날짜는 강태석 씨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고 아래엔 분명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까지 제가 이 집에서 빈손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려던 마음만큼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늦었고 너무 약했고 무엇보다 끝까지 자기 아들을 제지할 만큼 단단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메모를 접어넣자 강태석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할게요. 병실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되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푸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흐릿해졌던 제 몫을 제 이름으로 되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 뒤 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강태석 씨가 남긴 메모와 공증 사본은 조사와는 별개로 명예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생활관 사용 권리와 일부 예금이 강도윤 씨 단독 판단으로 정리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확인되자 그가 저를 내쫓기 위해 내밀었던 퇴거각서 자체도 효력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애초에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서류를 이미 끝난 일처럼 제 앞에 들이민 셈이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그 사실이 드러난 뒤부터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냉정함도 비웃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급함과 짜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통제 밖으로 일이 흘러갔다는 공포가 엉겨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가 이를 누르듯 말했을 때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침묵 끝에 저를 탓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록을 바꿨고 누가 사람을 밀어냈고 누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덧칠했는지를요. 결국 요양원은 즉시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운영 정비 명령과 특별 점검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청구 관련 재조사가 진행됐고 일부 항목은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들 몇 분은 부모님을 다른 시설로 옮겼고 남아있는 분들
역시 새 관리 체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민하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원장 직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업무 배제와 조사 협조 상태였지만 사실상 더는 누구도 그를 원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왜 저랬대? 시설 하나 맡겨놓으니 욕심부터 냈나 보다. 그런 말들은 언제나 늦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휘두를 때는 다들 침묵하다가 힘이 빠진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지요. 저는 그런 말들을 굳이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게 중요한 건 남의 평가가 아니라 제 삶이 어느 자리로 돌아가느냐였기 때문입니다. 생활관 방은 끝내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강태석 씨 메모에 따라 정리된 생활보장금 일부와 그동안 제 이름 없이 흘러가던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적을 수도 있고 누군가 보기엔 늦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액수보다 의미가 더 컸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제 이름으로 계산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요양원과는 다른 작은 공간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병원 근처 골목 1층의 오래된 사무실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창문이 넓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화분 2개와 오래된 나무 책상 하나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차를 내놓을 수 있는 탕비대를 두고 병원 보호자나 돌봄으로 지친 사람들이 잠깐 앉아 갈 수 있는 상담 공간처럼 꾸몄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게 붙였습니다. 기억의 방이라고요. 누군가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자기 시간이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버텼는지, 누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그 기록만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가끔 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간병 서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시설과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종이와 펜을 꺼내 놓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고개 숙이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시간을 잃지 않게 돕는 방식으로요. 강태석 씨는 그의 가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고 강도윤 씨도 예전처럼 반듯한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큰 소리 내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마음을 굳이 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정 앞에 잠깐 서서 아주 짧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제 몫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요. 재혼 가정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누군가 아프면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물러서고 제 몫을 흐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고 조용히 있다고 해서 끝내 내 자리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지워지지 않았던 건 병실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8회 동안 제가 견뎌낸 시간도 누군가를 살피며 배운 마음도 결국엔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늦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제 이름을 찾아오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으려 했던 날이 제 인생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제 시간을 제 손으로 되찾기 시작한 첫날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내 것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내 집, 내 자식, 내 이름 석자. 하지만 때로는 타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견고한 구조 속에 내 인생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주인공 서진 씨에게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 닦아놓은 길 위에 자신을 지워가며 걷는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평화를 위해 내 몫을 주장하지 않고 서운함이 침전물처럼 쌓여도 웃으며 식판을 날랐던 그 8년의 시간, 많은 분이 그래도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을 때 과연 세상은 내 시간을 기록해 줄 것인가? 주인공이 마지막에 세운 기억의 방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 증명해낸 내 삶의 기록입니다. 서류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고쳐질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묵묵히 버텨온 그 정직한 시간만큼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보여주었죠.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이름도 없이 직함도 없이 소리 없는 헌신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나중에 알아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오늘을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기록해둔 정직한 시간의 증거들입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이 흘린 그 정직한 땀방울도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정리할 수 없는 고귀한 기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건너온 편지는 오늘도 여러분의 굽이진 인생길을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